설리연구원 도청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고 매년 6월 29일은 만해스님의 입적일입니다. 2015년도 만해스님 입적 70주기를 시작을 해서 국가보훈처와 그리고 독립단체들의 후원을 받아서 매년 만해 학술제, 만해 예술제, 만해 문학제, 만해 추모제, 항상 6월에는 다양한 만해 스님의 추모 행사를 재단법인 산하원 주관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만해 스님은 한국 근대사와 그리고 불교사를 대표하는 우리들의 위대한 스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침략과 포갑에 항거하여 항일과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또한 조선 총독부가 사찰정을 통해서 한국 불교를 일본 불교에 애속시키고 한국 불교의 전통을 날살하고자 할 때도 민족 불교 수호에 진력을 다하셨습니다. 특히 1921년부터 1931년까지 10년간 선화원에 주수하면서 신간의 운동, 60명서 운동, 그리고 밀립대학 건설 및 물산 장려운동, 다양한 그런 독립운동과 민족 회복운동을 전개하셨습니다. 오늘 주제로 삼은 만해와 님의 침묵이라는 이 님의 침묵 책도 사실은 1926년 5월 20일 회동서관에서 발간을 하였습니다. 전 선하원 이사장 스님이고 대한불교 총무원장을 역임하셨던 석주 큰스님의 표현을 빌리면 당시 1926년도에 석주 스님께서 은사 스님인 남전 스님과 그리고 만해 스님 두 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선하원에서 정전을 하고 계셨답니다. 해동서관에서 님의 침묵이 발간된 책을 서울의 각 서점마다 석주 스님이 쫓아다니면서 배포를 하시고 그리고 또 책방에서 수공을 하면 다시 해동서관에 출판비로 충당을 하시고 이러한 노력을 하셨다 하는 말씀을 제가 석주 스님에게 직접 듣기도 하였습니다. 아무튼 오늘 주제로 삼은 만해와 님의 침묵은 저희들 선하원하고도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주제를 삼게 되었습니다. 정년 77주년은 혼돈의 시대 님에게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서 만해성사의 숭고한 삶과 정신을 기르고자 만해 추모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만해 학술제는 만해 한용운과 님의 침묵이라는 주제로 학술제를 개최를 합니다. 제일 주제는 님의 시적 표상과 탁으로 1920년대 시의 언어와 한용의 님이라는 제목으로 김춘식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시고 자성한 교수님이 토론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제2주제는 한용운의 시와 선해선의 사상이라는 주제로 김익균 교수님이 발표를 해주시고 양순목 평론가께서 토론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회는 오경욱 선생님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학술 행사를 위해서 바쁜 시간에도 옥고를 써주신 두 분의 선생님과 그리고 두 분의 토론자와 그리고 사회를 맡아주신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절에도 귀한 시간을 위해서 오늘 참여해 주신 사부대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방 소개받은 경북대학교 의학술원의 오병우입니다. 선학원에서 만해 스님을 주제로 세미나를 한 것이 사실상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본격적으로 교과보훈처의 지원을 받아서 하기 이전에도 여러 학술지라든지 그리고 세미나를 거쳐서 만해 스님의 성취를 설명하는 그런 사업들을 오랫동안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종전하고는 다르게 만해 스님의 독립운동, 그 다음에 이제 불교 사상 이런 범위에서 벗어나서 이번 같은 경우는 만해 스님의 어떤 문학을 통해서 스님의 어떤 진면목을 살피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입의 침묵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는 세미나 두 분의 발표자를 모시고 발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1주제 발표자이신 동국대학교 국문과의 김춘식 선생님과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계시는 차성환 선생님을 모시고 발표와 토론을 듣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영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표는 30분 그리고 토론은 20분으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나중에 종합 토론이 또 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발표는 25분 그리고 토론도 녹음을 좀 줄여서 한 15분 정도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더 구체적인 논의는 종합 토론을 통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를 딱 예, 발표 쓰고. 네, 방금 소개받은 동국대학교의 김신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발표 주제에 대해서 요청을 받았을 때 만해 한용 선생님의 선행 연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새로운 게 기능학교에서 나올 수 있겠나 싶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주제를 잡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최근에 많이 연구가 되기는 했는데 아마 좀 해석적인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 주제로 이제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타고의 영향을 받은 거 이런 걸 기존에는 영향론적인 문제에서는 봤는데 그리고 최근 연구에서는 디목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제시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타고의 시제 세 번을 다 반복했을 때 신도 만해 선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런 쪽으로 이제 발전이 좀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만해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그 독서 과정에서 그 번역본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자료는 사실 없습니다. 추정입니다. 근데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추정이라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번역 사고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은 영어판으로 읽거나 아니면 에스페란토로 읽거나 이러판으로 읽는데 사실 이러판 번역이 한국에서 세 번이나 번역되는 것보다 한 권 정도 나왔지만 완역은 조금이 더 빨랐어요. 그만큼 타고에 대한 관심이 우선수단이 좀 많아졌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시기별로도 만에 하는 26년에 이제 출간하셨는데 15년에 추정으로 보면 약 2달 사이에 이제 인내 침묵을 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그 바로 직전에 24년에 이제 그 타고로의 시기 태번이 완전히 다 완역이 돼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봐도 타고로의 번역 시기를 기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이제 최다영 씨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연구를 해놨어요. 제가 그 단순히 소개하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관점을 다룰 거냐. 저는 최다영 선생은 주로 이제 김옥신 민책, 그러니까 만해 한용 선생의 승리 자체가 어떻게 왔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저는 민의 표사라고 해서 만해 한용 선생님의 가장 독보적인 어떤 의미라고 하는
물론 인도를 썼었고 고전시가에도 임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이제 만에 한홍 선생님의 님의 침묵은 그 님이라는 말을 그 육체적인 것과 형이상학적인 것을 결합시켜서 한국 근대시의 위치를 월등하게 높여놓는 성과를 사실 만들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님의 표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이제 한용운 선생의 연구에서 기존 연구에서 영양론을 따지지 않게 되면 님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에 대한 해석에 많이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개념에 대한 해석을 맞췄다는 건 만약에 한용운 선생님이 군말에 썼듯이 성사로서의 위치에서 볼 수 있는 언어 도단의 문제와 연관을 시켜서 님이라는 것이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을 초점을 맞추면서 이제 해석을 했는데 기존에는 이거를 이제 세 가지 정도로 해석을 했습니다. 일단 선사로서의 만해, 그리고 독립지사로서의 만해, 그리고 시인으로서의 만해라고 해서 실제로 군말에서 만해 선사께서 중생원 부처의 님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실제로 세 가지를 예를 들어요. 장미와 그리고 이태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애국지사 그리고 그 종교인 그리고 예술인으로서의 위치에서 그 님을 직접적으로 거론을 했기 때문에 그 해석 내에서 많이 이루어져 왔었던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님의 침묵을 시로 본다면 그 개념의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의미죠. 근데 실제 만해 침묵에 들어있는 88편의 시는 다 개별적인 형상을 가지고 있고 한편에 이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형상과 개념은 분명히 차이가 나는데 지금까지 님의 침묵에 대한 연구에서는 그 개념에 초점을 둬서 님을 많이 다루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님의 표상을 그러면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선행연구들이 좀 안 돼 있는 부분을 제가 좀 다루게 됐고 그 과정에 님의 표상이라는 것을 추적해 나갈 때 번역으로서 들어오는 과정 하나 그리고 선사로서의 만해 선재가 비슷한 시기에 그 책을 또 발간하셨죠. 부처기 생각이 나. 그 시편단 시편단 주해죠. 예, 시편단에 대한 그 주해가 달려 있는 그 책을 이제 같이 만해 선사도 똑같이 주해를 달면서 이제 출연하셨는데 시기가 마치 겹칩니다. 그러니까 사료적인 조사로 치자면 시편단 주해를 먼저 탈거하시고 한 3달 정도 사이에 이제 님의 침묵을 쓴 거로 보기 때문에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이제 시편단 주해의 구성 방식과 님의 침묵의 시집 전체의 구성 방식의 유사성을 좀 연구하는 연구가 많았어요. 이것도 이제 만해 연구 중에 이미 성과인데 제가 이걸 새롭게 다루는 건 절대 아니고 이미 다루어진 내용입니다. 이미 연구된 결과인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시편단 주해에 대한 연관성을 하는 건 분명히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연구하는 사람마다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일치도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 그리고 구성의 방식을 4단계로 나누는 사람, 5단계로 나누는 사람, 그냥 10개로 다 나누는 사람, 그리고 작품을 짝을 짓는 것도 다 다릅니다. 문제는 그러면 어느 게 정답이냐 뭐 이런 것 텐데 사실 정답은 여기에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그 시편단 주에도 선적인 깨달음의 과정을 기술한 거기 때문에 그 10단계로 나눠놨을 뿐이지 사실 과정으로 치자면은 연속적인 과정으로 이제 봐야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님의 침묵도 어느 작품이 딱 끊어져서 뭐 1문 단계고 어느 시가 2문 단계고 이렇게 이제 짜여지는 건 작품 해석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치 이제 그 여유가 너무 없는 거죠. 수학적으로 따지듯이 짜여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짜여지는 방식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구성 방식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더 핵심이 된다라고 일단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님의 침묵 시집 한 권이 어쨌든 개별 작품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집으로서의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은 이제 기존의 연구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도 시집의 구성에 대한 걸 시편단 주해와의 관계로 설명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원정이라고 하는 시집의 구성 방식과 비교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타고르의 원정이라는 시집의 구성 방식과 님의 침묵의 구성 방식이 상당히 유사한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어느 게 정답이냐 이렇게 아니라 사실은 만해 선사는 어떤 면에서는 그 종합적인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이렇게 시편단 주해를 쓰면서도 예를 들면 시편단 주해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시부도의 형태로 봐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성의 방식에서 분명히 불교적인 그 선적 사유가 들어간 것은 맞고요. 그리고
원정이라고 하는 시의 구성 방식에 그 앞에 있는 이제 저자 서문은 그리고 결말 이런 방식도 분명히 원정의 구성 방식을 어느 정도 참조를 하신 게 맞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느 하나가 정답이다라고 얘기하는 수 없는 게 사실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복합적인 영향 내에서 이걸 이제 다루게 됐을 때 님의 표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실 원정의 번역 과정에서는 님이라는 게 들어올 여지가 별로 없어요. 일단은 뭐 종교적으로도 힌두교이기도 하지만은 만의 한용운이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의 남녀의 사랑이 형이상학으로 승화되는 이런 그 요소는 사실 타고의 시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분명히 만의 선사의 독창적인 부분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시편단주의에서 가지고 온 부분도 시편단주의를 단순히 선적인 깨달음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만의 한용운 선생이 님의 침묵을 시편단주의에 맞춰서 썼다. 이러면 사실 문학적 성취도는 오히려 떨어져요. 어떤 점에서 문학적 성취도가 높은 거냐. 시편단주의가 가지고 있는 형이상학적인 요소를 굉장히 일상적이고 감각적인 부분으로 다시 끌어당겼다는 거죠. 불교적인 교리에 맞춰도 모순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적인 부분에서의 중생이 접할 수 있는 모순의 측면에서 어떤 깨달음으로 나가는 과정들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본다면 님의 침묵은 이제 시편단주의 형식을 그대로 베껴왔다기보다는 그거보다 더 발전된 형식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상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 글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이고 이제 문제 의식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증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해야 되는 건 1920년대 당시의 시적인 언어의 수준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만의 선사의 님의 침묵의 특이점은 1926년에 조선에서의 시의 언어적인 수준을 일단 이탈했어요. 초월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님이라는 호칭을 만들고 씁니다체를 구사했다라는 이거만이 아니라 구성의 형식이든 언어의 유연성이든 그 안에 들어있는 남녀 간의 어떤 사랑의 문제를 형이상학적인 불교적인 교류까지 이끌어와서 발전시키는 것이든 뭐로 봐도 사실 20년대 중반의 어떤 시적인 수준에서 보면 거의 정말 탁월하고 혁명적일 수 있는 그런 시집이 된 거죠. 종종 이제 이 님의 침묵을 김소월의 진달래꽃하고 견지기도 해요. 20년대 가장 성취도 있는 시집이라면 김소월의 진달래꽃과 님의 침묵을 꼽는데 사실 똑같이 님이라는 문제가 이 시집들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님이라는 게 전통적인 정서로 다 있던 건 사실이죠. 자, 그러나 김소월은 그런 전통적인 정서로서의 님을 근대적인 연애의 감정 그리고 낭만적인 감정으로 이제 생각을 시켰어요. 그러나 한용운 선사는 어떠냐? 김소월의 단계를 분명히 가져온 게 있습니다. 낭만적인 사랑이나 남녀의 얘기들로서의 님의 어떤 함의를 함축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더 님에 대한 어떤 윤리적이거나 형이적인 상학적인 문제, 사랑의 완성에 대한 문제를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사랑의 상실 뭐 이런 게 아니라 궁극적인 사랑의 완성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거기다 넣기 때문에 이 시집이 한 권의 시집이고 개별 작품으로 구성되었으면서도 동시에 완전히 완성된 하나의 육체성과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문학이 가지고 있는 육체성과 종교가 가지고 있는 형이상학성이라는 것을 과감하게 결합시켰고 성공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런 선에서 본다면은 이제 진달래꽃과도 분명히 견주어 봤을 때 남의 한국의 시집이 굉장히 독창적인 시집인 것은 분명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20년대 언어의 특징이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제 읽는 방식을 시간 관계상 피하고 서론 부분에서 좀 밝혀놨는데 서론 부분 좀 참조해서 읽어주시면 일단 될 것 같아요. 주제의식에 대한 설명 제가 지금 드린 거고 2장으로 들어가면서 1920년대 근대시 형성 과정에서의 번역의 역할과 님의 침묵의 님이라고 하는 이제 항목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예로 든 거는 1920년까지 26년까지 조선에서 발간된 시집의 총 권수예요. 8권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8권 정도가 나왔는데 여기에는 이제 김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인 창조시의 해파리의 노래를 이제 필두로 해서 주요한 이름만 보면 다 이제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초창기 시인이라고 하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김옥 주요한 그리고 백조파의 흑방기국이라는 것은 박종환. 근데 박종환은 사실 이 두 사람에 비하면 당시 연령이나 나이대로 거의 청년, 10대 후반, 20대도 안 넘었을 거예요, 아마.
뭐 평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만큼 혁신적인 젊은이들의 이제 시집으로 나온 게 각종화 경영로를 거치고 김소월에 와서 이제 어느 정도 한 출판계에서 이제 시집이 출판되고 판매가 될 수 있는 이제 여건이 좀 이제 형성되던 뭐 이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초보적인 정말 단계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8권의 그 시적인 언어를 보면 어떠냐? 우리가 흔히 20년대 시적인 언어를 얘기하듯이 기본적으로 감탄체가 많고 백적화의 시는 굉장히 관념적인 소설이 실제로 많아요. 그리고 관념적인 데다가 청년적 무의식을 뭐 에로스적인 거든 뭐 예를 들면은 나의 침실로의 시의 핵심은 사실 젊은 청년의 에로스적인 요소가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낭만주의적으로 소화하는 이제 시적인 언어들이었는데 이런 언어의 결과 한의원의 결은 상당히 많이 다른 거죠, 사실.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럼 어디서 왔을까? 그 언어의 어떤 이런 상태에서의 변화는 어디서 왔을까? 일단 형태적으로는 최라영이라고 하시는 분이 썼던 대로 그 선행연구에서 얘기했던 김옥의 번역시 문체가 일단 영향을 줬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형식적인 모방이지 똑같은 승리자체를 쓰더라도 이거를 사랑의 어떤 편지글이나 내감문 형태로 쓸 수도 있는 거고 이 승리자체를 순가 형식으로 신에게 바치는 목소리로 쓸 수도 있는 거고 맥락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어쨌든 이 승리자체를 김옥이 번역해 날 때 상당 부분 한용운에게 좋은 영향을 준 거는 맞아요. 한용운 선사에게. 예를 들면 김옥이 그냥 번역한 게 아니라 김옥은 언제나 이제 작품의 유형과 번역될 작품의 형태에 맞춰서 한국의 시적인 문체를 개발하면서 번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서 시먼즈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영시 낭만주의적인 시인데 낭만주의적인 사랑의 시를 번역할 때는 김옥이 덜아체를 쓰거나 노라체를 쓰거나 감탄형 문체들을 많이 써요. 근데 타고르의 시를 번역할 때는 씁니다체를 주로 하고 그 님의 침묵의 압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 오라고 하는 이런 감탄사를 이제 주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2인칭 주어로 도우라고 영어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타고르가 이거를 이제 주라고 하는 말로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님의 침묵에 개성된 거는 씁니다체나 강탄형 문체나 아니면은 역전하는 다만 합니다만 이런 이제 그 반전형 구조의 그 문장 구조 같은 것들은 분명히 영향을 줬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받았다고 해서 20년대 시적인 언어에서 만해 한문의 문체가 전적으로 이 번역체 영향 때문에 탁월해졌다. 이렇게 얘기하기 뭐가 부족한 거예요. 여기에 바로 키워드가 되고 열쇠가 되는 게 님이라고 하는 문제의 정서를 어떻게 녹여내느냐가 이 문체와의 미학적인 성취를 좌우하게 이제 되는 거다라는 거죠. 자, 이 글에서는 조금 좀 생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넘어가는데 초창기 그러면 시적인 언어에서 그러면은 이 만해 한용운 선수가 씁니다체나 이런 거 말고 그러면 님을 시적으로 형성하는 데서 이제 성공해 나갈 때 이 님이라는 말을 어디서 가져왔을까? 타고르의 번역에서는 안 가져왔어요. 주라고 번역했으니까 이 2층을. 그럼 굳이 주라고 번역한 걸 님이라고 번역한 이유에는 의식적인 작용이 있으려고 추정할 요소는 많이 있습니다. 일단 주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기독교적인 함의가 많고 그 다음에 타고르는 기본적으로 힌두교에서 얘기할 때 송가 방식이 사실 기독교와 비슷한 요소도 있어요. 잘태신으로서의 그 존재. 그러니까 주님이나 로드라고 부를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할 때 문제가 없는데 한영 선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부처님은 신으로서의 존재, 주로서의 존재로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다른 용어가 2인칭으로서 분명히 필요한 상황인데 그때 이제 제일 20년대 당시에 흔하게 쓸 수 있었던 게 사실 님이다. 일단 김소월 시집이 번역 이미 출간이 됐고 그리고 김옥의 그 다른 작품, 아서 시먼즈의 작품은 다 님이에요. 2인칭이 또. 그러니까 만해 한용운 선사는 연애시에서 2인칭 그 대명사로 쓰고 있는 님이라고 하는 말을 타고르의 번역이 아니라 아서 시먼즈의 번역에서 오히려 영향을 받으면서 가져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님이라는 말은 그렇게 낯선 말이 일단 아니에요. 전통적인 시가의 의미도 쓸 수 있단 말이고요. 물론 안에 있는 표상이나 형상성은 다릅니다. 전통적인 시가의 형상성이랑 김소월이는 다 다르지만
결국 거기에 다른 표상을 만들 수 있을 때 그 용어, 님이라는 용어를 채용하는 과정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지점이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타고르에 대해서 그 만해선사의 의식은 이 타고르의 시 그 정원이죠. 정원이라는 가드니스토 이거를 이제 에스페란토로 썼는데 이때 에스페란토로 이 시를 읽었는지 번역을 읽었는지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둘 다 봤을 가능성도 있고. 자, 근데 어쨌든 타고르의 원정에 들어있는 이 작품을 굳이 거론해서 작품을 쓴 이유는 해석에서 이미 선행연구에서도 밝혔지만 타고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형태의 시예요. 그러니까 타고르가 가지고 있을 때 신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 신에게 전적으로 복종하는 문제에 있어서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실 자유에 대한 문제를 이때 이 시에서 살짝 비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좀 더 치열하게 어떤 부분에서는 안일하게 신에게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불교적인 어떤 사회를 전개시켜 나가는 방식에 대한 필요성 같은 것들을 이 시에서 사실 거론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로 굳이 주라고 하는 단어를 피해갔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이제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고요. 그 과정에서 님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할 때는 여기에 전통적인 특징도 있지만 불교적인 어떤 형태로서의 2인칭 대명사로서 님이라는 게 굉장히 적합하다는 판단을 분명히 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페이지를 저는 지금 좀 사실은 원고를 급하게 보내드리려고 중간에 오탈자가 있어서 저는 발표 때 새로 뽑아왔어요. 이제 제가 쓰는 거로. 그래서 제가 지금 페이지를 찾기가 좀 그런데 아마 각주 5번이 있는 페이지입니다. 각주 5번이 있는 페이지에 김억의 타고르 번역에서 2인칭 대명사는 주로 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점은 님의 침묵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성과인 님이라는 형상과 타고르의 상관성을 설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사례가 됩니다. 김억의 번역을 중심으로 생각해보면 2인칭 대명사 님은 오히려 아서 시몬즈의 시를 번역한 이뤄진 진주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듣는데 이게 발간 당시의 책 이름은 이뤄진 진주예요. 근데 요즘 현대어로 잃어버린 진주 이렇게 또 많이 쓰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좀 혼동했는데 고쳐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아마 이 발표문에 다 이뤄진 진주로 지금 쓰여질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남녀의 사랑과 연애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김억의 번역은 김소월 씨에 영향을 주었고 김소월의 진달래 꽃에 나타난 님의 형성은 김억의 번역 시집인 이뤄진 진주와 깊은 상관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20년대 시적 언어 형성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남녀의 사랑에 관한 정서나 그와 관련된 시적인 언어, 특히 님이라는 호칭은 김억의 온해의 무드 이후 시번역과 그의 창작 그리고 이뤄진 진주와 진달꽃을 거쳐서 비로소 시적인 형상화에 성공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1920년 중반에 진달래꽃이 발간됨으로써 비로소 님은 전통적인 시가에서의 님의 형상이 아니라 1920년대에서의 그 연애, 근대적인 연애와 남녀의 사랑을 그려낼 수 있는 2인칭 대명사로서의 님의 형상으로 비로소 이제 완성이 되어 갔다? 완성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그런 용어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대적인 시의 님이 된 거죠. 자, 만해가 님의 침묵을 탐구한 것이 독자에게라는 시집 말미의 글에 의하면 세력정을 기다리면서 붓을 던집니다 하고 날짜를 명시를 해놨어요. 1925년 8월 29일 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추정해보면은 이 님의 침묵을 쓰는데 들인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본다면 사실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읽었을 가능성은 여기서 희박해집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번역으로 하자면은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때 김억의 번역에 아서 시몬즈 번역에 영향을 받은 것이 김소월의 진달래꽃인데 님의 침묵을 쓸 때 진달래꽃을 읽었을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는 거죠. 12월에 발간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님이라고 하는 걸 진달래꽃에서 가져오지 않았으면 어쩌었을까 그러면 사실은 김억의 아서 시몬즈 번역이 굉장히 베스트셀러였기 때문에 님이라는 호칭에서 근대적인 시어의 어떤 모습들을 가져오는 데는 일단 김억을 진달래꽃을 거친 게 아니라 김억의 번역 아서 시몬즈의 이뤄진 진주를 통해서 정의했을 가능성을 이제 조심스럽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사랑에 대한 문제에서 고정되어 있는 님이라고 하는 형상을 더 형이상학적인 의미에서의 자유와 사랑이라고 하는 문제로 끌고 나가는 것. 이게 사실 님의 침묵에서의 님의 형상이 가지고 있는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 20년대 10월을 얘기하면 어쨌든 탁월의 비탄자리에 있는 주라고 하는 개념과는 완전히 변조가 됐다라는 겁니다. 일단. 자, 그래서 문체의 영향과 무관하게 본다면 결국 중요한 건 1920년대 시호에서 2인칭 대명사의 존재예요. 일반적으로 영어에서 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번역할 때 님이라고 번역하는 사례는 이미 좀 있었고요. 그리고 타고르의 시에서만 주라고 이제 또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남녀의 연애 이렇게 얘기하면 2인칭 대명사를 당신이라고 하든 써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그때 많이 쓰이는 게 님과 당신 뭐 이런 게 이제 많이 쓰입니다. 님이 좀 탁월하게 좀 많죠, 어떻게. 자, 그리고 결국 그래서 님의 침묵의 핵심은 님이라는 대상의 형상화에 처음부터 상당 부분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왜 당신, 그대, 주, 님 중 어느 것이어도 인칭 대명사 상관이 없는데 왜 님이라는 게 군말에서 논의될 만큼 전면에 깔려 있느냐. 그러니까 군말에서 님을 아예 표면에 내세웠다는 거는 이거는 그냥 단순한 시어로서의 위치를 넘어서 님이라는 말 하나에서 사랑의 형이상학을 어떻게 그려낼까에 대한 구도가 같이 들어갔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님의 완성이 사랑의 완성이다 라는 구도가 처음부터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여기에서 님이라는 말 중에 이제 좀 특이한 게 그 타고레 시의 번역의 기탄절의 번역에서 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사람이 오천석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창조 동인인데, 그러니까 김옥의 번역본이 있었고 오천석의 번역본이 있었는데 오천석의 번역본에서 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인칭 대명사로 오천석은 주라는 말을 쓰긴 썼는데 님이라는 말을 같이 섞어줬어요. 근데 님이 더 많이 나와요. 자, 이런 걸 보면 이게 영향관계에서 어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이런 상황들이 전반적으로 배경으로 존재했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것뿐만 아니라 2인칭 대명사 도를 굳이 주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2인칭 당신이나 님으로 번역하는 것이 문맥상 더 적절한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얘기에서는 덧도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각주 8권에 이제 오천석의 번역을 실제로 제가 여기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주 8권에 보면 저를 무궁케 하시는 이것에 님의 기꺼움이 서이다. 그래서 서이다체를 쓴 게 이제 오천석이고 님이라는 말을 썼어요. 반면 밑에 있는 나의 예서에는 주께서 저를 무한케 하셨습니다. 이러하시며말로 주의 즐거움입니다. 이거는 김옥의 번역이에요. 또 동일한 시지만 이 번역의 문체에 있어서의 느낌은 굉장히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님이라고 부를 때랑 주라고 부를 때. 그러니까 실제로 님이라는 단어가 하나 들어갈 때 어느 쪽에 훨씬 가깝냐. 님의 침묵의 시적인 느낌에 뒤에 씁니다체가 아니라 서이다체를 썼어도 오히려 오천석의 그 시번역이 훨씬 님의 침묵의 느낌이나 이런 것과 더 밀착되는 것을 실제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각주 9번에 있는 페이지입니다. 한용운이 군말에서 강조한 님만님이 아닌 것이라는 말 속에는 님을 1차적으로 남녀 간의 사랑에 의한 관계의 산물로 보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형이상적인 사랑의 철학이나 윤리도 님이라는 말을 통해 나타낼 수 있다는 암시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에서 신과 인간 혹은 절대자와 구도자의 사랑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은 탁월의 시에서도 어느 정도는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러나 만해의 경우는 신이나 절대자의 개념을 상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애초에 님이라는 표상이 탁월의 2인칭 당신과 같은 것이 되기는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탁월의 번역이 님의 침묵에 끼친 영향은 문체의 측면 그리고 수사법의 여러 차원에서 일정한 상관성을 지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2인칭 대명사 도의 번역어가 주로 번역되는 점이나 탁월의 시의 사랑이 남녀 간의 사랑의 감정에 기반하면서도 결국 수평적이거나 상호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점에서 보면 사랑, 자유, 하별 등의 가치와 원리에 대한 만해의 생각과 탁월의 시는 일정한 긴장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만해의 불교 혹은 선적 사회의 차원에서 보면 사랑의 완성을 향한 구도의 과정은 주로 호칭되는 절대자에게 전적으로 달려있지도 않으며 또 남녀 간 사랑의 감정의 순환은 단순한 언어적 비유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실천 원리의 차원에서 구도적인 진리에 다해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랑의 남녀의 사랑의 완성도 구도적인 거라고까지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녀 간의 사랑에 있어서 진정한 사랑을 깨닫는 것 자체도 선적인 깨닫는 게 아무 차이가 없다. 이렇게까지도 이제 사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비유의 차원이 아니라 결국 사랑의 완성인 실천이 반드시 따라간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님의 침묵의 88편의 시는 뒤로 갈수록 계속 실천으로서의 님과의 합일이라고 하는 게 계속 전제로 일단 돼 있다는 걸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자, 님의 개념에 대한 선언 연구는 지금까지 조국이나 중생, 불교적 진리, 생명의 근원, 희망, 이상 등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군말에서 유추되듯이 애초에 님의 개념이 만의 자신에 의해서 다양하게 지시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윤재근이라고 하는 교수님이죠. 시 해석은 시 표현을 개념화시킨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적용하면서 체험의 가능성을 성취하고 있는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님의 개념이 아니라 님의 형상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적을 했어요.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하고 윤재근 선생님은 이제 여기서 좀 더 이제 연구를 안 한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얘기한 영향관계라든가 해서 저는 그 뒤에 있는 이제 영향관계나 해석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형상화의 문제를 다시 접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님의 침묵이 전체적으로 연작시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이 구성의 방식이 님의 표상을 어떻게 바꾸는가에 대한 것이 이 사장에 떴는데 여기서 이제 그 연작시 형태의 구성에서 두 가지 시편담주의하고 그 다음에 원정이라고 하는 두 작품에 대한 영향관계에 대한 설명들을 여기서 좀 했고요. 실제로 선행 연구 중에 그 김강원 선생님의 연구는 이 시편담주의를 굉장히 밀도 있게 분석을 해놨어요. 굉장히 역작인데 여기서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어떤 부분에서 문학적인 해석에서 얘기해서는 너무 여기서도 선적인 깨달음이 중요하고 1대1 대응 관계는 최대한 피하려고 했지만 증거를 어쨌든 보여주기 위해서 유사성은 거의 도표로 만들어서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도표상으로 보면 분명히 굉장히 유사합니다. 근데 이것도 함정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시편담주의하고 이렇게 유사해. 거기 경구나 개성하고도 유사해. 이렇게 되면 시편담주의가 가지고 있는 맥락과 님의 침묵이 가지고 있는 맥락 사이에 그냥 아무 차이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게 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시편담주의와 님의 침묵은 깨달음의 원리에 있어서는 같은 순환의 구조를 갖고 있지만 실제 형상이나 형태에 있어서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님의 침묵은 굉장히 중생적인 거고 일상적인 거라면 시편담주의는 굉장히 선적인 측면에 있는 거죠.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만의 님의 침묵을 다시 종교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다시 문학적인 차원으로 돌린다면 시편담주의의 영향은 분명히 인정하지만 그 자체의 다른 구조를 더 주목해서 봐야 한다라는 이제 결론을 오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원정이라든가 유심지에서 타고의 영향들을 한 번 더 거론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예, 선생님 저기 시간이 많이 갔나요? 예.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결론 부분은 아니도 될 것 같고요. 결론 좀 하면 이 님의 그 표상에서 가장 이제 뒷부분에 논의를 한참 했던 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만에 님의 침묵을 다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갈 때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헤어짐에서 만남의 과정으로 가고 있다. 틀린 해석은 아닌데 뒤로 가면 사실 만남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맨 마지막 뒤편에 그 사랑의 끝이시죠. 그쪽에 이제 시를 보게 되면 실제로 오서요 가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아직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의 확신에 차 있어서 곧 만날 상황으로 가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만나서 종결되는 게 아니라 이미 완성이 된 거예요. 사랑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만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건 이미 결정이 됐어요. 이 상태에서는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는 이미 중요한 게 아닌 상태로 갑니다. 그러니까 님의 침묵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사실 형이상학적인 승리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는 있는데 결과적으로 님을 떠났던 어쨌든 현실의 어떤 조건과는 상관이 없이 내가 사랑의 완성을 이루면 님도 사랑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랑을 깨우쳤다. 내가 사랑의 원리를 깨쳤고 깨우쳤으면 님도 바뀝니다. 님도 깨우친 게 돼요. 둘 모두가 깨우치는 것이 사랑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님의 침묵을 잔잔히 읽어보면 나만 바뀌는 게 아니라 님도 바뀌어요. 처음에 떠나간 님일 때 님은 좀 불완전합니다. 나의 사랑의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님이 거의 만날 수 있는 시점에 오게 되면 사실 님은 이미 단순한 남녀간의 사랑 이런 걸 넘어서 사랑의 원리와 자유, 특히 사랑이 자유와 다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다 깨달은 나만 그 사랑을 깨친 게 아니라 님도 그것을 깨쳤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만 사랑을 깨치고 님은 깨치지 못했다면 못 만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사랑의 합일은 사실 님과 나의 모두의 완성의 의미로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불교적인 교리로도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중생의 구원과 부처의 구원은 동시적인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서의 님을 갖다 굳이 뭐 부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타자와 내가 동시적인 깨달음이 왔을 때 사랑이 완성된다고 하는 그 메시지는 님의 침묵에 분명히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님의 침묵에서 님의 표정이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님이 사랑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을 때 1920년대 시에서 님의 침묵에서 제시한 님의 표정이 형이상학적인 완성이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뒤에 이제 작품들을 예시로 들면서 설명을 했는데 시간 관계상 이 설명은 이제 좀 생략을 할게요. 이 뒤쪽은 실제 작품 분석을 해가면서 이제 제가 좀 설명을 한 거고요. 앞에 논리는 이미 얘기했습니다. 단순한 님의 해석을 알레고리적인 데서 한정해서 그냥 볼 것이 아니라 바로 님이라는 걸 감각화시켰다. 그리고 더구나 추상적인 사랑의 완성은 추상인데 그래서 사랑의 완성을 님과 나의 관계 문제로 형상화함으로써 감각화시켰다. 그 과정 안에서 다양한 시적인 감각어들이 또 탄생하게 되었다. 이런 정도가 님의 침묵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가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사실 이 선행 연구에 많은 저기를 도움을 받았어요. 이미 많이 만행 선생에 대한 실증적 연구도 이루어져 있고, 님의 침묵에 대해서도 이루어져 있는데, 다만 이제 해석의 측면에서 얘기하자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취약한 부분이 님의 표상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올 때 너무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만해선사를 지사 그리고 예술가 그리고 저희 막 세명을 헷갈리냐 독립지사 예술가 그 다음에 종교인 이렇게 되죠. 세 가지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관계성 속이나 통합성 속에서 보는 게 아니라 분류해서 이제 보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교과서에도 그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시를 종합적으로 본다는 데도 좀 안 맞고, 님이라는 이 표상을 하나의 감각으로 인지하기보다는 그냥 분열된 개념으로 보게 되는 그런 이제 함의도 있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좀 오류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제 지적을 하면서 선행연구들의 놓은 거를 좀 많이 근거로 제시를 하는 방식으로 글을 구성했습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발표하신 김충식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선행 연구를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하셨지만은 아무래도 1920년대 문학적 지형도 속에서 님의 침묵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차별화랄까요. 그리고 이제 님의 침묵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 복합성, 또 불교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어떤 보편적 정서까지도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런 지적들은 국문학적인 측면에서는 새로운 것이 아닐지 모르겠지만은 만해 연구에 대한 지평을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봅니다. 김춘식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한양대학교의 차성환 선생님께서 논평을 해주시겠습니다. 15분 정도로 남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차성환입니다. 김춘식 선생님께서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시인으로서의 만해, 그리고 스님, 그리고 독립운동가로서 정체성을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자리가 또 선화학원에서 이제 여기 보면 플래카드도 이제 한용운 스님 77주기 충학 숙제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학교에서 불교 사상에 좀 이렇게 좀 지식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불교 사상에 대한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또 한용운 시인이 아니라 한용운 스님으로 만나게 돼서 또 제가 공부가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좋은 자리에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선 문학의 육체성과 그 종교의 정신성, 그러니까 불교 사상과 문학의 육체성이 만나는 지점이 분명히 그 만해 님의 표상에 있다는 것을 동의를 하고요. 그 토론은 제가 준비한 글을 읽는 걸로 배신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고요. 김춘식 선생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선생님의 글은 한영훈의 시집 님의 침묵에서
님이라는 시적 표상이 가진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1920년대 초반 한국시의 언어 풍토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타고르의 사상과 김억의 번역 문체가 어떻게 님의 표상에 영향을 주었는지 자세히 논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용우는 20년대 낭만적 사랑의 대상에 대한 표상인 님을 형이상학적인 사랑의 철학과 윤리의 정서가 개입된 표상으로 변화시키게 되는데, 이는 1920년대 시문학장의 감각에 대한 상호교류와 번역의 영향, 그리고 만해의 불교적 형이상학이 교섭하는 과정 속에서 님의 침묵에 님의 표상이 형성화될 수 있었다는 결론을 도출합니다. 선생님의 글은 기존 연구가 한영원의 님을 부처, 민족, 시 등으로 개념화시키는 작업에만 집중된 경향을 지적하면서 님이라는 표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본 토론문은 선생님의 논지가 조금 더 선명하게 부각되기 위해 보충 설명을 듣는 방향으로 몇 자 적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글에서 가장 주목했던 부분은 님의 표상에는 당대 시문학장의 언어와의 영향관계로는 해소되지 않는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선생님은 만해의 불교 혹은 선적 사유의 차원에서 보면 사랑의 완성을 향한 구도의 과정은 주로 호칭되는 절대자에게 전적으로 달려있지도 않으며, 또한 남녀 간 사랑의 감정의 승화는 단순한 언어적 비유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실천 원리의 차원에서 구도적인 진리에 닿아야 하기 때문이고, 곧 이는 만해의 불교적 선적 측면이 님의 표상성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어 만해의 시편은 남녀의 사랑과 이별에 대한 감정을 다루면서 그 감정이 님이라는 표상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으로 보고, 이 점은 타고르처럼 절대자나 초월자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의 사랑이 어떻게 사랑의 완성을 이루는가를 보여주는 연작시의 형태가 님의 침묵이라는 의미라고 분석합니다. 여기서 님이라는 표상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제가 볼 때 만해의 님이 가진 의미는 표상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표상의 실패로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님의 침묵 마지막 시편인 사랑의 끝판을 분석하면서 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의 서두르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지만, 정작 이 시의 화자는 아직 님을 만나지는 못했으며 여전히 님을 만나러 가는 시이다 라고 말했듯이, 어찌 보면 님의 침묵은 님이라는 절대적 존재에 가닿을 수 없는 님이라는 표상의 실패를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아닐까요? 즉, 님에 대한 표상화의 실패를 통해 완성으로 나아가는 변증법적 과정으로 읽을 때 만해의 시가 가진 역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방식으로 설명한다면 노자의 도덕경에 도가도 비상도에서 말하던 도가 곧 님의 위선과 같을 수 있습니다. 도를 도라고 하면 영원한 도가 아니듯이 님이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인간적인 의미로 깰 수 없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진리, 존재의 표상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님의 침묵은 중생의 시적 주체가 님이 무엇인지를 찾는 과정에서만 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구조를 가집니다. 님을 부재의 기표, 텅빈 기표로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 표상에 더 많은 의미들이 깃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님이라는 표상의 실패가 오히려 한용운 씨가 문학 감각적인 미학과 종교, 초월적 형이상학의 결합이라는 독창적인 경지를 성취시킨 지점일 수 있습니다. 님에게 도달하지 못하는 주체의 실패가 역설적으로 주체의 성공을 보장해준 것이지요. 님의 침묵은 그 구성 자체가 깨침, 깨달음의 과정에 대한 알레고리이며 선적 사유의 과정을 시집 구성의 원리로 삼았다고 분석했듯이, 만해의 불교적 선적 측면에 대한 이해가 님의 표상을 해명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는 만해 시에 나타난 선적 사유의 시적인 수서화 방법, 그 예로 은유와 역설을 말씀해 주셨고요. 이런 수서화 방법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집니다.
제가 불교에 관한 지식에 과문한 뜻이지만 님이 포상성에 영향을 끼친 아내의 불교적, 선적 측면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해주신다면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선생님의 글을 통해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차성환 선생님의 논평은 어떤 발표문에 대한 비판적 측면이라기보다는 발표문에 대한 보충적인 그런 성격도 좀 지니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41페이지 마지막에 그 발표자에게 질문을 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자 선생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급하게 토론 발표문을 좀 급하게 좀 받았을 것 같은데 사실 토론문을 보고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생각한 부분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정답을 찾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역설이라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건 정말 정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애초에 역설은 한 번 뒤집게 하면 또 한 번 뒤집을 수도 있는 거고 둘 다 정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단순한 그 역설의 구조만으로 만약에 이 깨달음의 구조를 얘기한다면 정말 말장난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 한영원의 님의 형상이나 표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완전히 수사나 역설에 너무 초점을 둔다면 오히려 이제 자칫하면 해석의 말장난에 이제 알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본다면 이런 거죠. 논리적이나 해석의 차원에서 얘기하자면은 의미를 자꾸 만들어주게 돼요. 이때는 의미를 뒤집는 건 끊임없는 반복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면 그 의미를 가지고 노는 건 사실 헛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게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님의 형상이나 표상은 하나일 수가 없는 게 전제였고 이 님의 침묵에서 보여주는 건 그런 망상에서 점점 님의 침묵이라고 할 때는 님의 형상이나 표상이 하나가 아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중생이든 누구든 님이라고 하는 것을 부르고 있는 사람이 끊임없는 실천에 의해서 나도 바뀌고 님도 바뀌는 거죠. 이 구조가 이제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님이 최종적으로 뭐다, 어떤 모습을 취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오히려 별다른 중요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편단 주의에서도 개성의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개성들이 연결되면서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그 10개의 순환거리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듯이 님의 침묵도 최종적으로 마지막 결론까지 오게 될 동안에 남는 건 뭐냐? 실천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끊임없이 님에게 어떤 부분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행위를 통해서 실천이라는 작업이 반복됐을 때 님도 바뀌고 나도 바뀌고 이과적으로 얘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안 만나도 제가 이미 만났다고 얘기하는 역설도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차성환 씨 이게 사실 이 문제는 아마 논쟁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깨달음이나 깨침의 과정은 결국 님의 표상이 실패했을 때 가능하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게 만약에 만해다운 생각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적인 에피파니가 있다면 이게 사실 상당히 기독교적이에요. 그러니까 직선론적인 부분에서 얘기하면은 표상의 좌절이나 실패에서 오히려 그것을 역으로 달성을 했다라는 이 역설은 사실 비극적 순환고리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보면 순환고리가 분명히 있긴 있는데 이건 비극적인 순환고리는 아니에요. 실패로 인한 사실 님의 표상을 달성하는 게 오히려 아니라 님의 표상이라는 건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의 표상으로 될 수 없다는 게 너무 명확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하나의 표상으로 님을 보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형태 내에서의 실천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던 걸로 봐야 돼요. 뒤에 가면은 실제로 님의 지금 88편에서의 님의 형상은 그러면 뭐냐 개념화 시키면 아까 얘기대로 뭐 세 가지처럼 조국도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실제 작품에 들어가면 그냥 남녀간의 평범한 일상적 삶에 대한 얘기고 그리워하는 얘기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일상적인 남녀간의 사랑의 그리움이 이거 중생과 부처의 관계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게 처음부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형이상학과 감각이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님의 형상이 실패했다기보다는 이건 정말 말장난이 될 수도 있는데 실패했다기보다는 처음부터 그 자체에
그러니까 지금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언어도단이나 이거 얘기할 때 도가도 비상도 자체는 이미 원리예요. 도를 돌아가면 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실패라고 볼 수는 없죠. 도가도 비상도니까 모든 언어는 실패한 언어야. 제가 알기로는 불교적인 언어관에서는 모든 언어는 실패한 언어야라고 하지 않죠. 오히려 어떤 면에서 얘기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걸 언어로 나타내긴 어렵지만 분리문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언어를 별로 빌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도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표상화 작업이라는 것은 시적인 원리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분리문자라고 얘기한다고 하면은 애초에 분리문자인 줄 알면서 사실 분리문자 하는 거예요. 이게 표상화 작업이고 형상화 작업이죠. 만약 이거 안 할 거면 아까 얘기대로 개념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만해하노의 님의 침묵에 님의 개념은 무무다라고 하는 이 개념적인 차원에서 설명하면 충분하다는 거죠. 근데 이건 문학 작품이고 형상화를 얘기하고 표상화를 얘기하는 중요성은 어디에 있을까? 굳이 불교적인 언어관을 가지고 온다면 분리문자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표상은 분리문자 단계예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문자의 힘을 빌려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얘기할 수 있고 이걸 역설로 뒤집으면 아까 이제 결국 말장난 된다고 얘기하는 건 분리문자 단계에서 선적인 언어보다는 말장난의 형태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시인들이 말장난하는 부분하고 선시에서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차이가 뭐야? 형태적으로 보면 차이가 없어요. 근데 사실 그 뒤에 있는 거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표상성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본질성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회의 독특함 속에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예. 됐나요? 나중에 또 종합 토론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평자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궁금하거나 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자께서 이제 말씀은 임에 대한 어떤 해석에 대한 다양성, 복합성 이런 것들 때문에 노평자께서 말씀하신 만의 불교적, 선적 그런 측면들이 어느 하나만을 가지고 해석이나 단정할 수는 없다는 그런 입장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잠깐 너무 제가 반박하듯이 얘기한 것 같아서 예. 생각이 다른 거는 사실 아니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하게 해석하는 방식에 실패의 역설이 오히려 승화나 초월을 가능해 준다라고 하는 거에 익숙한 문법이 사실은 이제 기독교적인 초월이나 승화라고 하는 개념들이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서구적인 개념에. 그런 일단 패턴과 결국을 시켜본다면 님의 침묵의 스타일이 좀 다른 것 같다. 분명히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고 만약에 이게 만해 한용운의 시가 아니었다면 이런 스타일을 두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에피파니의 문제로도 해석할 수 있는 도달 불가능한 현현의 문제로 해석할 수 있는 초상 불가능성의 문제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얼마든지 있다. 근데 불교적인 언어에서는 그런 초상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소교적인 언어처럼 최종 지점이 아니다. 이 정도. 예, 알겠습니다. 결론은 만해 스님께서 후학들에게 너무 많은 숙제를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예, 첫 번째 발표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